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화제작 데미안 허스트의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출생의 현대 미술가이자 현세기 가장 값비싼 작가, 장사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 알리게 된 계기는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시절 프리즈라는 학생 전시회에서 큐레이터를 맡게 되며 런던 미술계에 발을 내디뎠고, 이 전시로 영국 젊은 예술가들 운동의 출발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계의 거물이었던 찰스 사치를 비롯한 당대 미술 컬렉터들의 픽이 되었고, 특히 찰스 사치는 허스트 작품에 큰 인상을 받고 이후 수많은 작품들을 구입하며 유명세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이어진 자연사의 시리즈와 작품들로 1995년 터너상을 수상하며 영국 현대미술의 공식 대표주자로 부상하였고, 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을 뉴욕에서 런던으로 옮겨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제 허스트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보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구역으로 나뉜 대형 비트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썩어가는 소의 머리, 다른 쪽에는 부패한 살을 먹고 번식하고 시체에 향하면 살충기에 죽게 되는 파리떼의 1990년작 천년, 뱀상어의 사체를 포르말데이드를 채운 비트린에 넣어서 만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소와 송아지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 포르말데이드가 채워진 4개의 비트린에 담긴 1993년작 어머니와 아이,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백금을 입힌 인간의 두개골 표면에 촘촘히 박은 2007년작 신의 사랑을 위하여, 실제 나비를 사육하고 죽은 나비의 날개가 붙여서 만들어진 2008년작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며 색채 자체를 주제로 한 유의적 성격의 작품, 198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스팟 페인팅 시리즈, 1988년부터 시작한 초기 작품들로 약에 대한 맹신을 주제로 시작되어 실제 병원, 약국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수납장 안에 빈 약병, 상자들을 배열한 메디슨 캐비넷 시리즈, 약품 캐비닛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포장지를 벗긴 알약 그 자체를 수천 개씩 진열한 필 캐비넷 시리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작업물들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상어를 이용한 최초이자 대표적인 작품인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이는 자연사 시리즈의 연작이기도 한데, 사실 이 작품은 상어의 가격 2천만 원을 포함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광고계의 거물 찰스 사치에게 후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4년 8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추정가로 판매되면서 높은 작품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작품의 제작은 1991년이지만 13년이 지난 2004년 경매로 팔린 후 작품의 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액침 표본은 어떻게 만들더라도 표본이 부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어는 지속적으로 부식하고 부패하였으며 결국 허스트는 상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긴 것인데, 상어를 교체한 시점부터 이를 똑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새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작품 제작 연도를 속였다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허스트는 아이디어 시점이 중요하며 제작 시기는 무의미하고 이것이 개념미술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본의 정의 때문인데요. 상어를 교체한 시점에서 물질적 동일성과 개념적 원본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상어를 교체하는 행위는 복원과 재제작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허스트에게 상어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부품에 가까웠지만 대중들은 1991년의 상어가 가진 역사적 시간성까지 가치로 판단했기에 물질적 동일성에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허스트의 주장인 개념미술의 논리는 예술은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며 물질은 그것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스트의 입장에서는 1991년 상어를 수조에 넣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순간 예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게 언제든 상어를 교체하는 행위는 아이디어의 연장선이므로 1991년 작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작품의 가격과 명성을 유지하고 싶어 1991년에 제작되었다는 역사적 물질성을 강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품을 새로 만들 때 연도는 상관없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개념 미술의 정의 뒤로 숨었기에 우리에게 작품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더욱 형성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어의 작품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 백상아리를 이용한 니 이모랄과 돌목상어를 사용한 레비아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논란이 발생하는데 백상아리는 IUCN 취약 등급에 속하여 사냥 금지 어종인데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 알 수 없었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많은 이가 비판을 가했지만 특별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1,000억 원이라는 호가에 측정되어 전례 없는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익명의 투자자 컨소시엄이 현금으로 1억 달러를 지불했기에 영수증과 증거자료가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후에 허스트가 이끄는 사이언스 리미티드 측이 작품을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고가 거래가 연출된 것이기에 비도덕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작품은 실제 유골을 사용했으며 누군가의 죽음을 보석의 지지대로 사용하고 상품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인륜적으로 정당한가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작품 재료비로 3천만 달러를 주장했지만 귀금속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을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0만, 1,500만 달러로 추정했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테이트 모던 전시, 사랑의 안과 박입니다. 전시 당시 밀폐되어 있는 방 안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흰 캔버스에 나비 번데기를 붙여 전시실 안에서 부화하도록 하고 날아다니다 결국 죽는 과정을 관객이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 전시의 과정 속에서 동원된 나비가 총 9,000마리 정도 죽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닌 전시 환경 자체가 나비에게 좋지 않았다는 평들이 존재했고 관객들이 나비를 피하지 못하고 밟거나 옷을 털다가 날개가 찢겨 죽는 과정에서 생명을 소모품처럼 대량으로 갈아넣는 행위는 예술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을 샀습니다. 인위적인 공간에 가두고 죽게 방치한 것이 과연 사랑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고결한 개념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이 나비의 시리즈 중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에서는 생태적 학살과 위선적 종교성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마리의 나비 날개를 떼어내 금박을 입힌 캔버스에 붙여 만든 것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이지만 제작 과정이 지극히 파괴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의 피조물을 인간이 재조립한 것인데 신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어떠한 생명체를 박제하였고 박제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기며 영생을 준 것이라는 의견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위해 잔혹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허스트는 다수의 기술자들을 고용해 작품을 생산하는 공장식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노동의 상실과 예술의 진정성이 거론되는데 예술은 본인의 숙련된 기술로 완성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고
대중은 그 작품들을 구매할 때 작가의 혼이 담긴 노동 또한 가치로 여겨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름 모를 조수가 제작한 공산품을 구매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에 허스트는 건축가와 같이 건축가가 벽돌을 직접 쌓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 않듯 개념이 예술이지 노동은 예술이 아니라 칭하며 작품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서 예술이 아닌 사기로 느끼는 대중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술품의 가치는 보통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희소성에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수들을 동원해 작업한 스팟 페인팅 시리즈는 셀 수 없이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아닌 브랜드 상품으로 만든 행위라며 예술이 아니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허스트의 예술 핵심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외면이 아닌 강제로 직면하게 합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존재를 잊곤 합니다. 오히려 긴장과 불안, 공포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느끼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감정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제거하려 듭니다. 불안은 약으로 다스리고 불쾌함은 미디어를 통해 희석합니다. 허스트의 작업물은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공포를 피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술 안에서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탐닉합니다. 공포 영화와 같은 것들을 보며 느끼는 긴장은 실제 위협이 아닌 안전한 불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카타르시스처럼 불쾌한 감정은 일정한 거리에서 경험될 때 오히려 정화와 해방의 쾌감을 제공합니다. 허스트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들은 어쩌면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진짜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유리병 넘어 박제된 죽음은 기꺼이 미학적으로 소비합니다. 상어의 사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행위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 그 죽음을 자신의 경험으로 박제하여 SNS에 전시하려는 현대인의 또 다른 허영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가 관람한 것은 수조에 담긴 상어가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배경 삼아 안전하게 유희하는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초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박제한 예술가의 손길은 죽음을 유희로 전락시킨 관객들의 허영과 오만을 만나 비로소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전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시장 안에 관객들이 마주하는 것은 실존적 위협이 거세된 박제된 공포일 뿐입니다. 예술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 뒤에 숨어 평소 외면했던 죽음을 안락하게 관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제안하는 이 불편한 예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생명은 단지 소모품으로 전락해야만 했습니다. 관객이 느끼는 해방감과 미적 감흥이 실제 생명체의 부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자 윤리가 거세된 미학적 기만일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전시는 우리에게 질문들을 남깁니다. 진정으로 죽음 앞에 서서 그것을 직면할 수 있음에 이 작품들에 열광하는가? 아니면 죽음조차 가공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자본의 오만함과 전능함을 확인하며 열광하는 것인가? 성공한 예술가들이 흔히 빠지는 자기 복제의 함정 속에서 허스트의 행보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포르말데이드 속에서 서서히 부패하는 상어처럼 그의 이념 또한 자본의 안에서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아시아 최초의 회고전이 단순한 유명세의 재확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을 다시 뒤흔들 만큼의 성찰을 주는 예술가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유리수조 앞에 선 관객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202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